저는 사회를 맡은 오영진이고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기계비평이라는 수업의 기획자로 있습니다. SF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오늘 이 학술대회가 열리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동시에 거기에 사회자로 이렇게 부분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오후 섹션은 조금 더 정치하게, 더 상세하게 구체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지정학적 미학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쉽게 이제 번박하게 말하자면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그 외교적 셈법이 혼란한 시대를 관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상생된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 문학은 합리성과 과학적 상상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지정학적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 임태훈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로 계시고요. 검색되지 않을 자유라는 책, 그리고 한국 테크노컬처 연대기 등의 과학 기술 문화에 대한 책을 쓰셨고요. 동시에 요즘은 이제 한국 현대문학과 테크노컬처와의 관계 같은 것을 다루고 계셔요.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SF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작가적 활동과 연구자의 활동을 모두 다 병행하실 것 같은데 더 기대하고요. 최근에는 블레이드 러너 다시 읽기라는 책을 기획하셨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텍스트를 지금의 한국의 견주어 사회 비평하고자 하는 아주 재미난 2차 창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아마 그런 이제 태도와 톤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제목이 지정학적 미학, 영토와 열강에 붙들린 미래 상상의 문학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아마도 한국 문학의 역사를 SF와 지정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임태훈 선생님을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임태훈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정학적 SF라고 하는 문제 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그리고 이문열의 장군과 박사, 고정석의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라는 세 작품입니다. 이 지정학적 SF라는 용어 자체는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아주 그냥 뿌리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의 원형은 조지 톰킨스 체스니의 침략문학, 그러니까 1871년에 발표된 The Battle of Dorking이라는 작품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이 작품과 함께 이제 침략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을 이루어서 1914년까지 한 400여 편 가까이가 창작이 됐는데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보불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국지적인, 그러니까 인접 국가와의 전쟁의 위기와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특히 영국은 그런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영국까지 확전되는 상황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 Battle of Dorking은 침략 문학이자 이 방천물이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물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작품들을 계속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침략 문학이라는 것이 후대에 물론 이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긴 하지만 이게 장르명이라기보다는 출판 시장에서 독자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주문명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침략 문학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인접 국가의 가상 전쟁을 다루기 때문에 바로 이 군사 지정학적 상상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1871년에서 1914년까지의 시간은 이 침략 문학의 전성기와도 고스란히 겹쳐지기도 하거니와 하퍼트 맥킨더의 심장지대 이론, 그러니까 영국 지정학이 정치, 경제, 군사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침략 문학은 현대 SF에 태동된 여러 줄기 중에 출발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The Battle of Dorking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창작된 작품이 H.G. 웰스의 The War of the World, 그리고 Deep in the Air, 이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미래 전쟁을 다루는 SF들이었고요. 또 하나가 줄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1879년작입니다. 이 미 대륙을 배경으로 미 오리건주가 배경인데요. 프랑스인의 유토피아 프랑스벨과 독일인의 군수 공업국가 슈탈스타트의 대립을 다룹니다. 더 배틀 오브 도킹의 창작 배경이기도 했던 보불 전쟁을 독일의 자멸로 재구성한 침략 문학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인도 왕비의 유산이 이 모리타 시켄의 번역으로 일본에서는 1887년에 집성사에서 소개가 되고 중국에선 포춘소가 문명서국을 통해 1903년에 번역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이해조가 1908년에 해동서관에서 이제 번안소설을 발행을 합니다. 세 경우 모두 번역문은 철새계였고요. 저는 일단 우리가 SF라는 용어를 사이언스 픽션의 동의어로 다루기가 어렵다. 일단은
1910년까지는 과학 소설 혹은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경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을 독자들이 접하는 이유는 결코 장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한 1920년대 정도에 나와야 형성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강력주의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로부터 추동된 전쟁과 망국에 대한 불안이 이 출판계의 침략 문학에 대한 수요로 연계가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본 SF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오시카와 순료의 해도 모함 기함 기담 해적 군함은 1900년작인데요. 러시아 해군을 격파하는 일본의 무장 전수함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러일 전쟁이 1904년이니까 4년 전에 이미 이런 상황들을 예견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 중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서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850년대부터 고조되어 있었고 연원을 따지자면 그 이전부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인도 왕비의 유산이 한중일 문학사에서 SF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 위치한 까닭이 있을까? 저는 그게 동시기 극동아시아 한중일 독자들이 이 침략 문학 서사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출판계 동향에 밝았던 이해조는 이 철새계가 조선에서도 돈이 되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조의 철새계는 과학소설, 물론 표제에 과학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다 키워드로 달고 있고 그리고 철새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거에 어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1900년대 한중일 출판계의 베스트셀러였던 그 양계초 소남자의 월남 망국사의 독자층을 겨냥한 기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지정학적 SF라고 하는 용어를 제안을 드리면서 침략문학이라고 하는 트렌드 그리고 그것이 1871년에서 1914년 사이에 영미와 유럽 그리고 또 극동아시아의 상황들까지 넘나들며 하나의 어떤 그러한 일관된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서 SF는 이 과학기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가 등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위기로부터 추동된 지정학적 상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 SF는 현실을 제약하는 열강들의 패권 구도와 영토의 제약에 근거하여서 다가올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전쟁 혹은 국내외의 안보 위기, 그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의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한국 SF 서사에서 독자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물론 뭐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극복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연성,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냐, 이게 앞뒤가 맞냐, 혹은 현실감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지정학적 SF라고 얘기했을 때 대체 역사물의 일련의 작품들을 떠올리시기도 할 텐데요. 충분히 아마 이제 소재와 서사 구조 면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제가 오늘 문제 삼고 있는 이 지정학적 SF의 계열들은 작중 등장 인물보다도 지정학적 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지도가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민지와 전쟁, 저개발의 역사를 겪었고 미중일러의 국제관계에 짓눌려서 분단이 고착된 남한의 독자에게는 한국인이 썼고 한국인이 등장하며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SF가 일체의 지정학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컴플렉스가 극복된 것은 겨우 이제 밀레니엄 들어서서 특히 이제 PC통신을 통해 SF 창작의 새로운 활기가 불어넣어졌고 그곳을 통해 활동하기 시작한 작가들이 2000년대 초부터 차근차근 한국 그 창작의 SF 창작의 외연과 그리고 독자층을 넓혀왔던 과정들 속에서야 겨우겨우 극복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컴플렉스죠. 이제 우주로 배경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색한 일이었는데요. 청소년 대상의 학생과 이게 1965년 11월에 창간이 되는데 이때 이제 게제가 그 소수의 그 한국 SF 창작물들이 발표된 이후에야 가까스로 무대가 이제 우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독자는 물론이거니와 작중 등장인물조차도 어색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작품의 계열들을 다루는 건데요. 그 이상함이 혹은 뭔가 이렇게 덜그럭거리고 완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그 특성들이 오히려 지정학적 SF라는 굴레와 컴플렉스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역사와 현실에 대응하는 소설로 읽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조차도 어떤 연속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SF라는 단속적인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그리고 이문열의 장군과 박사, 고종석의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를 대상으로 이 지정학적 SF라는 문제 틀이 한국 문학사에서 이 SF의 희소성, 특이성을 설명할 관점으로 적용될 여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설명하기 위해 귀축 적마라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태평양 전시기에 일본이, 그러니까 제국 일본이죠, 대동강 공영권을 방어하고 귀축 영미의 침략을 막아서고, 이거는 적마 러시아, 소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에서는 이 귀축 미영 또 적마 러시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조선 총독부 장닭들이 지하에 암약해서 20년 넘게 해적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방송 청취자는 남한의 한 시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67년 대통령 선거, 68년에 1.21 사태, 김신조 사건이죠. 그리고 푸에블로 피랍 사건, 그리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대땅트에 이르는 당대 주요 현안이 논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지적정 SF 혹은 뭐 그냥 한국 SF의 한 흐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정치 소설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총독의 소리를 방송하는 자들은 한반도에서 일제가 다시 부활할 날을 기다리는 제국의 총용한 신민들이 남한에 아주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의 남과 북이 반공과 천황제를 각각 계승 발견시킨 것도 그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소리는 1945년 이래 한반도가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전리품으로 재식민화된 것이라고 일가를 합니다. 제가 그 특징적으로 좀 읽었던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이 체인운이 총독의 소리에서 전개하는 지정학적 SF는 전후 포츠담 체제에 대한 인식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1945년에서 오늘까지의 세계사는 귀축 미영과 러시아 사이의 전리품의 소화 과정이다 하는 것이 본인의 전후사 인식입니다. 이 전리품의 생김새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발티크에서 독일을 가로질러 유고슬라비아로, 터키를 에돌라서 인도로, 노중 국경을 지나 38도선에서 끝나 경치도 좋으시고 해금강 물속에서 끝납니다. 이 북쪽이 정마의 전리품이요, 이 남쪽이 귀축의 전리품입니다. 자, 이 총독의 소리의 연작은 작중 등장 인물보다 지정학적 구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고, 열강의 패권 경쟁과 연토의 제약에 따라 가능한 혹은 가능했던 역사의 행로가 상상이 됩니다. 가령 어떻게 해야 이 정세 속에서 총독부가 반도를 다시 되찾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정학적 구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상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군비 겨룸에 혀가 빠지게 이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귀축과 적마가 얕게 구는 것처럼 자기들도 얕게 굴어서 군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총독부는 앞에 것이 실현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든가 뭐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통일의 한 방법으로서 오스트리아식의 통일의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트남 방식의 이제 전면전의 형태로 흡수 통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스트리아 방식을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체제의 합리화, 전쟁, 민족력, 평화 분단에서 분자계의 수치를 증대시키는 길을 간다면 어느 지점에서 통일이라는 현상을 덮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총독의 소리는 이거를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 총독의 소리는 한반도가 미국의 통합 정년되고 소련이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상황이 닥쳤다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이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겪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은 다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이문열의 장군과 박사라는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의 상황들 속에서 남북한과 뒤바뀌게 되는 1945년 이후의 일본 현대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지정학적 SF는 한반도 남쪽에서 소설을 쓰는 일에 작용하는 상상력의 억압을 역설적으로 활용하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인훈 문학의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이문열과 고종석은 거의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이 최인훈적 글쓰기, 이 지정학적 SF의 방법론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문열의 장군과 박사,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라고 하는 연작 장편 소설에 수록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이제 별도로 떼어서 따로 발표한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평행세계의 1989년 일본 대체 역사 소설과 구별하기. 이 이문열의 장군과 박사는 이 포츠담 선언의 구상대로
연합국의 일본 분할 점령, 그러니까 분단 일본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한과 일본이 뒤바뀐 1945년부터 1989년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일본은 관서와 관동으로 나뉘어서 분단이 되고 각각 김일성과 이승만에 대입되는 인물인 금촌 장군과 옥자 박사가 분단 일본의 통치자가 된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문열은 최인훈식의 글쓰기를 계승하면서 지정학적 SF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대체 역사 소설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비교하면 등장인물의 드라마보다는 지정학적 구도와 기존 역사의 타임라인을 전치하는 서사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연작 소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군가 박사의 전사로서 우리가 행복하기 해기시기까지에는 이제 제1차 수복 전쟁사 그리고 23년 전쟁사, 장려에는이 우리 그 낙일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제 단편들이 이제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장군과 박사를 이해하기 위한 설정 자료집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갑자기 그렇게 돌연사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백성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촉발해서 3.1운동이 그냥 3.1운동이 아니라 제1차 수복 전쟁으로 확정 격화되고 그 후로 장장 23년에 걸쳐서 처절한 무잔 투쟁 운동으로 한반도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다는 설정입니다. 이 제1차 수복 전쟁사와 23년 전쟁사 역시도 인물 간의 드라마보다는 전선과 전황의 전개 과정에 집중을 하면서 시종일관 한반도의 지도를 상기시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지정학적 SF라고 하는 그 문제틀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제 처음 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이 고종석의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만약에 제주도가 독립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미중 열강이 그런 상황에서 제주 독립공화국을 지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앞서서 이제 전제되어 있는 조건들이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1945년에 한반도는 남북한이 통일되어 있는 대한연방공화국과 제주 독립공화국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제주 독립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한 직후에 대한연방공화국이 바로 그 직후에 육해공 군사 공격을 감행을 하고요. 그래서 1948년 이래에 최대의 민간인 학살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기 직전에 일본과 중국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국이 제주 독립을 승인한다라고 이 작품 안에서는 이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왜 미국이 맨 마지막일까? 일본과 중국의 정전 중재로 오사카 광화 조약을 맺고 대한연방공화국도 이제 제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작품의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이 작중 오사카 강화 조약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남북의 군사 점령 분할선이 미락된 이제 포츠담 회담 앞에 이제 그 총독의 소리와 장군과 박사에서도 이 포츠담 회담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주도로 재설계된 이제 국제 질서에 따라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을 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지정학적 맥락이 이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에 이제 외삽되어 있습니다. 포츠담 회담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극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의 일환이었다면 작중 오사카 강화 조약은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핵무장 국가인 대한연방공화국을 견제한 왕충지대로 제주 독립공화국을 승인하는 것을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 시대 북한의 지정학적 용도가 제주로 재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제주 독립공화국에 대한 가상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동시에 극동아시아에서 열강의 패권 경쟁에 이용될 안정, 격발 장치로 분단이 설정되는 메커니즘을 모의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한 제주 독립공화국 그리고 2045년에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곳은 싱가포르와 대만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중 제주는 특히 싱가포르처럼 런던, 뉴욕, 도쿄에 버금가는 외환시장을 가진 금융국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 독립공화국이 장기 지속될 수 있는 독립 상태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는 대한연방공화국까지가 뒤엉켜 있는 국제경제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얽혀 있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지정학도 여기서 하나 더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금융의 허브 제주라는 설정은 제주가 대한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촉발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더니 진보당의 심해찬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 이건 심상정과 노회찬의 이름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부자 증세를 강화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주에서는 조세 저항과 계급 충돌이 아주 극화되죠. 그리고 이들이 제주의 이제 분리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독립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이 제주 독립의 내력을 밝히면서 이제 고종석은 일관되게 대통령제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진보 정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과소평가를 아주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제 또 하나가 제1공용어 지정 문제로부터 이제 또 다른 독립 전쟁 이 격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가 제1공용어에서 영어와 같은 제2공용어로 조정되고 제주어를 한국어의 지방어가 아니라 제1공용어이자 국어로 격상하는 문제가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해서 대한연방공화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죠. 이 소설의 서사는 딱 여기서 멈춥니다. 대한연방공화국은 제주가 독립하면서 군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부로 지출하는 전쟁 국가가 된 상황입니다. 2042년부터는 무역 마찰도 극에 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대한연방공화국의 군부가 범한민족의 신념과 충성심이 투철한 인물들이 장악한 것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건 이게 누가 봐도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면서 이제 대만을 압박하는 맥락들이 외삽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이 고종석은 일본, 중국이 제주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설을 전개를 하지만 미국은 아주 애매모호하고 한 박자 느리게 대응하는 것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연방공화국의 관계가 통일 이전의 남한과의 스탠스를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주 내에서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재평가가 되는데요. 이제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대한연방공화국 한국이 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다민족 다인종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제주 전체의 기본적인 심상지리지 자체가 한국에 복속되어 있던 상황들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제주어 사용의 가장 열성적인 부류가 대한연방공화국에서 이제 제주로 이주한 귀화 한국인들이다라고 하는 설정들. 이건 이제 식민지기 일본어 사용의 문제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정석의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대한연방공화국과 제주 독립공화국의 양안 갈등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극동아시아에서 기존 질서, 그러니까 현재의 남북 분단과 미중 대립 구도를 연장하고 미중 열강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양안 갈등 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들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그리고 지정학적 SF라는 이제 문제 틀을 구상을 하면서 이 작품들에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반도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어떤 서사를 우리가 짤 때 상수를 설정하고 있구나. 이건 안 바꾸는구나. 첫 번째는 이 세 작품에서는 미국의 존재를 지우거나 약소화시키는 상상력은 시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가능한 역사의 가능태를 상상하려 할 때 그러니까 과거든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든 어떤 역사가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도 미국은 이 개연성과 현실감을 부여하는 상수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 작품이 가능한 역사의 행로는 모두 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포획되는 경로가 또 채택이 됩니다. 고종석의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에서는 금융자본주의의 승자가 독립과 경제적 변형을 모두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분단 역시 세 작품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극동아시아의 지정학에서 분단은 상수로 처리가 됩니다. 남북이 통일된 뒤라도 제주가 분리 독립을 하거나 한반도가 아니면 일본 열도가 분단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분단의 수혜자로 가정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정학적 SF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그 한국 SF의 어떤 가능태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찌그러져 있고 이상한 서사이고 심지어 지속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단속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병증을 치료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서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에 그 한계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대인식에 작동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상수를 선명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SF의 문학사에서 문제 삼고자 할 때 이 지정학적 SF라고 하는 문제 틀이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공부가 많이 됐는데 아무튼 그 미국 열강의 어떤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란 시스템 바깥으로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지정학적 미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한계를 드러내는 오히려 그런 해석의 독해를 통해서 좀 더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